경제의 신과 함께하는 신과대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건프로고요. 네, 저는 이프로입니다. 네, 오늘은 노동의 신, 노동의 신, 노동법의 신, 아니면 노사 관계의 신, 뭐라고 네. 해야 될까요? 하여튼 그런 신인데 우리나라 뉴스에 요 단어 자주 나오면 별로 안 좋은 몇 개의 단어가 있어요. 예. 그 중에 하나가 뭐 노사정, 경사노위 이런 단어는 웬만하면 뉴스에 등장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죠? 그런 단어가 뉴스에 자꾸 등장하면 하여튼 이 나라 요즘 피곤하구나 또 하는 그런 시즌인데 오늘 모신 분은 그 예전으로 치면 노사정위원회, 요즘은 이름이 좀 바뀌어서 경사노위라고 하죠. 기능은 비슷하긴 한데 우리나라 노동 이슈에 대해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좀 아이디어를 도출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른바 그 우리 입장에서 보면 사회적 기구고 이제 대통령 자문기구입니다. 예. 거기에서 이제 위원장 맡으신 분을 저희가 모셔서 핫 이슈를 좀 여쭤보려고. 안 그래도 요즘 노동 이슈 많잖아요. 엄청 많습니다. 뭐 편의점에 배달해 주시는 분들도 좀 화가 좀 나셔서 배달 안 하신다 그러고, 반도체 라인에서도 성과급 제대로 약속 안 하면 나 일 안 해 그러신 분들도 좀 많고. 예. 하여튼 시끌시끌한데 그 이슈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현명하게 좀 풀어야 될지. 네, 저는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이게 노동자와 그 사용자가 엄청나게 싸우는데 중간에서 정부가 그 중재를 좀 해보려고 그러다가 결국 모든 화살이 중부로 가는. 네, 거기에 화살을 받고 계신 경사노위의 그렇지. 김지영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영광입니다. 그 평생을 노동자로 사신 분이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사용자로 사신 분도 아니면서 그렇다고 공무원으로 사신 분도 아니고 그 좀 애매하죠, 그죠? 예. 일단 본인이 어떤 분인지를 아시는 분들 사이에서 너무 유명한데. 저분 나오셨다 싶은데 예. 또 잘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것 같아서. 예. 그렇습니다. 경사노위 위원장으로만 지금 이제 생각을 하면 사실은 법률가 출신이 경사노위 위원장을 맡은 것은 전례가 처음이죠. 없는 일입니다. 예. 제가 처음이고요. 저는 사실은 법률가로서 더 오래 생활을 했고 대법원장 하셨나요? 대법관. 대법관 하셨죠? 네. 대법관까지 역임을 했습니다만 경사노위 위원장이라고 하는 직책은 사실은 제가 뭐 염두에 두거나 그랬던 자리는 아니었고요. 어쩌다 보니 이제 지금 경사노위 위원장을 맡게 됐는데 여러 가지 운수소관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기분 별로 안 좋으신가 봐요. 아니 근데 위원장님이 진짜 이거 한국 사회에서 이게 풀릴까 싶은 일을 꼭 맡아서 하세요. 예전에 삼성전자 그 주법감시위원장도 하셨었잖아요. 거기도 와 이거 진짜 풀어낼 수 있을까 싶은 그런 거였는데. 예, 제가 사실은 이제 그때가 언제죠, 그게? 그게 저도 정확히 지금 2020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코로나가 이제 막 시작했던 그 해로 기억이 돼서 제가 2년 동안 이제 초 1기 준법감시위원장을 했고요. 그때 사실은 이제 삼성 그룹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그런 컴플라이언스 관리나 이런 데 대한 필요성이 많이 제기됐었고요. 이제 총수가 형사 문제가 있었고 그게 이제 뭐 최순실 뭐 이렇게 연결되면서 총수가 뇌물을 줬네 안 줬네 그러면서 그렇습니다. 저는 그 뭐 자녀들에게 승계 안 하겠습니다. 뭐 그럴 때 그 말 어떻게 믿냐 국민들이 그럴 때 그때 이제 가서 그럼 저 말고 제3자가 와서 좀 감시하게 하겠습니다 할 때 이제 그때 불려가신 거잖아요. 거기에 제3자. 저분이라면 좀 잘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야, 진짜 힘들었겠다. 근데 사실은 삼성전자하고 인연은 제가 퇴임하고 대법관 퇴임하고 이태쯤 후일까요? 그때 2014년인가로 기억을 하는데 삼성전자 백혈병과 관련된 조정 위원회에 또 위원장 위촉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제 회사하고 백혈병 관련된 이제 피해자 그 단체가 있었는데 그쪽이 합의를 해서 그 문제를 좀 보상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사과 문제라든지 재발 방지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조정을 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처음 이제 인연을 맺게 된 것에서 시작이 됐었습니다. 예. 그것도 참 어려운 이슈를 좀 풀어가셨는데 악역까지는 아니고 난감하고 힘든 일 전문이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난감한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한국 사회의 거의 모든 사람이 참전해 있는 이슈인데 삼성전자의 그 어마어마한 영업이익은 누구의 것인가? 네. 이게 성과급. 네, 삼성전자 노조에서 지금 이제 40억 정도를 좀 얘기를 하면서 영업이익의 15% 그리고 한도가 없이 이거를 좀 요구를 하면서 거기에 만약에 또 파업으로 이어지게 되면 반도체 라인이 멈출 경우에는 우리나라 경제에는 굉장히 큰 타격을 받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그 삼성의 내부에서는 반도체 파트 아닌 사람은 어떡하냐가 있고 그럼 주변의 협력 업체들은 네가 혼자 다 했냐고 있고. 그거. 예, 그래가지고 굉장히 예민한 이슈가 돼 있는데 이게 경사노위에서도 곧 다루게 될 이슈이기는 합니까? 어때요? 경사노위에서 다룰 의제는 아닐 것 같고요. 우선 이제 기본 기업 사업장 단위에서의 교섭의 문제라서요. 우리 경사노위는 뭔가 이제 법이나 제도로 만들어질 만한 이슈들을 다룬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래도 얘기해 주세요. 그렇더라도 아니더라도. 아니 저는 이제 그래서 이게 경사노위의 어떤 사회적 대화 의제라기보다는 어쨌든 지금 우리 사회가 뭐 가장 관심 있게 있으니까. 주목받고 있는 이슈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개인적인 관심이 없지는 않고요. 네.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조정이라든지 또 컨퍼런스 업무에 관여한 적이 있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주의 깊게 보고는 있는데 어쨌든 이게 획기적인 어떤 그런 경제 성장의 과실에서 비롯된 문제라서 사실은 그 반대의 경우보다는 그래도 좀 그렇지. 예, 돈 나누는 거 가지고 싸우는 거니까. 예, 없는 걸 서로 적자나 노지는 부도의 책임이 누구냐고 싸우는 누구 먼저 것보다 잘릴까 보다 낫죠. 오케이. 그렇기는 합니다. 그런데 뭐 이것을 바라보는 관점은 굉장히 다양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또 한편에서는 그런 것 자체가 조금 어떤 거리감이랄까 위화감을 느낄 수 있는 소지도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그런 성과급의 배분 기준이나 이런 것에 관해서도 굉장히 다른 시각도 있는 것 같고 해서. 근데 이게 조만간 이거 차라리 법제화하자. 이거 매번 그 노사 간 싸우고 그럴 게 아니라 특히 그거 뭔가 이 성과에 기여한 걸 나눈다는 차원이라면 그거 이른바 협력 업체들은 왜 빠지며 비정규직은 왜 빠지며 네. 5년 전에 근로했던 근로자가 더 거기에 기여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게 일리가 없지 않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테이블 위에 올라올 수도 있고 가상입니다. 가상. 그러면 야 그거 저 경사노위로 갖고 가자라고 할 수도 있으니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뭐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제 관점에서 조금 생각을 정리해 보면 우선은 저는 이게 그 합법적인 어떤 틀 안에서 노사 자치 원칙에 의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게 순리이지 않을까 우선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결정하든 노사가 합의할 일이다. 노사 합의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뭐 노사 문제는 어쨌든 노사 자치 원칙이 제1 원칙이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사실은 삼성은 뭐 일부에서는 국민 기업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대한민국 경제를 정말 맨 앞에서 선도하는 뭐 그런 최대 규모의 기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문제가 과연 그냥 단순한 일개의 기업의 문제의 차원을 넘을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시각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뭐 이 문제에 관해서 그래서 관심의 수준을 넘어서 우려의 시각으로 보는 시각도 분명히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배분의 과도한 요구 뭐 이런 측면에서. 그런데 제 생각에는 뭐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노사 어느 쪽한테도 어떤 그 무분별한 비난이랄까 뭐
또는 책망이랄까 그런 원성 이런 목소리는 바람직하지는 않겠다. 그 노사 교섭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그런 생각이 우선 들고 다만 그렇지만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에서의 의견이라든지 제안 이런 것은 아마 노사가 충분히 좀 듣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기대인데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원론적으로는 그렇지만 사실은 이걸 이렇게 노사가 교섭을 통해서 결론을 내기에는 또 굉장히 많은 복잡한 쟁점들이 있을 수 있고 또 견해 차이도 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이 문제도 어떤 그 조정이나 중재를 한번 모색해보는 것도 노사 양쪽이 조금 더 객관적인 아까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걸 분배하는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해서도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 위원장님한테 와라. 저는 저한테 오라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교섭에 있어서 당사자들이 사실은 좀 견해 차이가 심하고, 예, 그렇게 해서 뭐 교섭의 원리에 의하면 사실은 이제 파업의 과정까지 겪게 될 텐데 그런 그 어떤 소모적인 결과로 이어지기보다는 그 이전에 교섭에 좀 난항이 있다든지 하면 객관적인 입장에서 좀 판단을 할 수 있는 조정이나 중재 절차도 한번 노사가 진지하게 고민해보았으면 어떨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 교섭도 이제 일단 원칙적으로는 노사 자치가 원칙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워낙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있을 만한 사건이니까 네. 뭐 제3자의 중재를 한번 같이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네. 말씀이신 네. 것 같습니다. 그건 아마 이제 뭐 기본적으로는 노사가 거기에 동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근데 저는 이 이슈가 되게 확산이 되는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저마다 그동안 다들 생각은 했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던 이슈가 터지니까 여기다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협력업체 이슈는 하도급의 이슈가 있는 거고 거기에 정규직 비정규직의 이슈가 또 하나 붙었고 그리고 주주와 이제 노동자 사이의 이해관계의 문제도 겹쳤고 그럼 여기서 주주자본주의자하고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또 여기서 붙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슈가 노사 자치로 해결되는 이슈는 맞는데 이 이슈를 계기로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필요도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원칙이 없으니까 벌기 전에 원칙을 정했으면 상관없잖아요. 근데 벌고 나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당장에 이제 문제가 좀 생기는 거라 그 다양한 이슈 중에 위원장님은 어떤 생각이 딱 드셨어요? 이슈를 딱 보면서 저는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이 우리 개인적인 얘기 한번 하실까요? 저는 권 기자님은 개인적으로 어떤 쪽이에요? 저는 제일 먼저 들었던 이 생각은 주주자본주의 이슈였어요. 이게 기업의 이익을 누가 가져가느냐가 자본시장에서는 꽤 이슈가 되겠다라는 관점이 제일 먼저 들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주 아닌 사람이 왜 기업의 성과를 막 달라고 하냐?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닌데 그런 거네. 그러니까 이익의 배분을 할 때 결국은 노동자와 국가에서도 세금을 받아가는 거니까 원칙대로 받아가는 국가는 세금 딱 정해진 만큼 받아가니까 별 이슈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론 그리고 나면 분명히 그 주변 권력에서는 뭐 사회공헌의 형태로 지역사회에 뭘 하라고 분명히 압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들 이익의 배분 관점으로 저는 제일 처음에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프로님은 어떤 생각 드셨어요? 그건 그건데 그건 당연한 거. 그러니까 세금을 걷어가는 건 당연한 거고 세금을 많이 냈는데 사회공헌을 더 하라고 하는 건 이건 세율을 올리는 거와 마찬가지니까 그거는 무리인 거고요. 아니요. 당연히 있죠. 그런 거는. 이익 많이 나면은 여기저기서 손 벌리는데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수는 있고 그러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도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러면은 우리끼리 논쟁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잠깐만 우리끼리 얘기 좀 할 테니까 중간에 심판 좀 봐주세요. 그럼 심판이 전문이신 것 같으니. 그러니까 그런 게 원칙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도 같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부분들도 뭐 예를 들어서 개발이익 환수 같은 게 있으면 개발이익 환수에 따라서 딱 결정이 나지만 그 이후에 뭐 다리 하나 놔달라, 뭐 도서관 하나 만들어 달라 그런 요구들이 계속되잖아요. 이번에 노동 이슈도 만약에 딱 정해진 뭐 노동 계약에 따라서 이만큼을 줍니다 해서 끝내면 끝날 문제인데 그게 그러니까 그러면 그 원칙이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또 논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근로계약이라고 하는 게 회사의 실적과 무관하게 김 대리는 한 달에 얼마를 받는다. 그리고 이런 근로를 제공한다는 계약을 맺은 거잖아요. 회사 실적이 안 좋다고 그 근로를 제공한 김 대리한테 월급을 안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줘야 되고 줬잖아요.
그럼 그걸로 되는 거고 더 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프로님 네가 우리 네. 근데 잠깐만요. 네. 그냥 이 컨셉으로 그냥 계속 가실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이 말씀을 저희는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십사 네. 했는데 심판을 보려고 하셔서 위원장님이 심판을 보시고 저희가 토론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 말씀을 위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제 이 말씀 드리는 거죠. 예, 말씀 들으면서 이제 뭐 저도 잘 모르기는 하지만 네. 두 분 말씀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사실은 자본주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주자본주의냐 아니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냐에 따른 관점의 차이가 학자들 사이도 있고 사회적으로도 지금 통일된 의견으로 모아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주주자본주의 관점 지금 사실은 뭐 그 노조가 파업하는 현장에 또 주주들도 나와서 같이 집회를 하고 하는 게 사실은 주주자본주의 관점에서 충분히 저럴 수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자들의 시각에서 보면 이른바 그 다양한 이해관계자 사실은 이제 노동자부터 포함해서 협력사 또는 시민사회 그밖에 소비자까지 포함하는 심지어는 공장 있는 그 지역의 주민들까지 맞습니다. 그 지역 주민까지 그렇게 해서 그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에 같이 이렇게 그 관여돼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거기서 생기는 성과 뭐 또 나쁘게 얘기하면 손실까지도 사실은 같이 분담하는 게 옳지 않느냐. 다만 이제 그 비율을 어떻게 하느냐는 또 별개로 하더라도 그런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런 문제를 법적으로 강제하기보다는 사실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한 또 하나의 접근이 이른바 이제 ESG 기업의 ESG라고 하는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접근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그런 문제들은 기업을 둘러싼 다양한 시각들이 교차할 수 있어서 제가 뭐 그 문제에 관해서 어떤 특별한 의견을 심판 결과로 내놓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말씀 들으면서 생각이 드는 게 연결되는 게 사실은 AI에 관련해서도요. 나중에 이제 뭐 구체적으로 또 뭐 저희가 지금 이제 채택한 의제 중에 AI와 노동 의제가 들어가 있습니다만 거기서 다루어야 될 세부 의제 중에 초과 이익을 배분하는 그런 시스템과 관련된 패러다임과 관련된 의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AI 기술을 이제 개발해서 사업이 이제 큰 성과를 냈을 때 그로 인해서 초과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기술 AI 기술력에 의한 이익 이외에 사실은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AI 사업은 뭐 엄청난 빅데이터고 그 빅데이터는 이미 이제 사회적으로 축적돼 온 자료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빅데이터의 기여도는 사실은 개별적으로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는 알 수 없고 예. 그냥 뭉뚱그려서 사회적 자산이라고 하는 형태로 내려온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른바 기업의 활동을 넘어서서 발생한 그런 초과 이익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관한 메커니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걸 뭐 상생기금의 형태로 할 건지 아니면 AI세나 로봇세로 할 건지 아니면 그것을 그냥 노동의 시간을 줄여주는 여가 시간으로 부여할 것인지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제시가 돼 있고 심지어 이제 기본소득이라든지 또는 기본사회 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연결될 수 있어서 사실은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면 AI와 관련된 그런 초과이익 문제는 충분히 사회적 대화 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법인세율이든 제도화해야 될 뭔가 있으면. 이슈이니까요. 예. 근데 사실은 이것도요. 말씀드리면서 이제 즉흥적으로 드는 생각이긴 합니다만 이런 경우가 사실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사실은 이건 일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동일한 사례들이 발생할 수 있으면 예, 그럼요. 어떤 회사가 이렇게 깜짝 실적을 또 낼 수도 있고. 그래서 과연 주주 자본주의로 일관하는 게 옳을지 아니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측면에서 이걸 바라봐야 될 것인지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싶으면
기업의 문제를 떠나서 일반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의 소재는 충분히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위원장님, 근데 저 문득 들었던 생각이 이거 좀 약간 짜치는 질문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큰 싸움 벌어진다는 거는 큰 싸움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백혈병 문제 같은 경우도 이걸 과학적으로 입증하기가 되게 어려웠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이란 그룹의 준법 감시 관련한 것도 굉장히 이게 뭐 하나 두 개가 얽혀 있는 문제가 아니라 진짜 어려운 문제인데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는 모습을 우리는 보다가 이게 어떤 이제 중재의 현장으로 들어가고 그다음 나중에는 이제 손잡고 나오는 것만 보잖아요. 그럼 그 현장에 계속 때가 이건 우리가 취재도 잘 안 되거든요. 그렇지. 그러면 그 안에서 진짜 이게 치열하게 그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현장에서 중재를 하실 때 네. 어떤 식으로 논의가 흘러가는지 그리고 그 위원장님의 어떤 노하우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은 이런 갈등을 좀 풀어가는데 도움이 되더라 뭐 이런 거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재밌는 질문이네. 나도 갑자기 궁금해지네. 한마디로 그냥 파란만장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아까 말씀하신 백혈병 조정은 사실은 중재로까지 이어질 때까지 한 4년이 걸렸고요. 그 과정에서 사실은 제가 포기하려고 했던 적도 많이 중재 있었습니다. 예, 당사자로서. 네, 그러니까 중재자로서. 중재자로서. 예. 중재조차 못 해먹겠다. 그러니까 워낙 견해차가 심하고 그 도대체 접점을 찾기가 힘들겠다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았었던 게 사실이었고요. 저는 사실은 처음에 굉장히 나이브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대법관까지 지냈으니 제가 이렇게 한번 하십시다 하면 다들 쉽게 이렇게 설득될 줄 알았었는데요. 의외로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처음 조정의 형태로 시작을 해서 중재로까지 끝날이라고는 저는 처음에는 전혀 생각을 못했고 아마 좀 제가 시도는 해보지만 그냥 중간에서 중단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더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대화의 끈을 끝내 놓지 않고 계속 이어갔던 것이 사실은 마지막에 중재는 사실은 양 당사자가 그 중재 판정한 것에 대해서 동의한다. 확정 판결하고 동일하게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니까요. 예. 조정하고는 또 전혀 다른 차원이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 조정 시작했을 때는 그 단체, 그러니까 피해자 단체를 그 도와줬던 제 그 제자 변호사가 있는데 저한테 연락을 해서 교수님 그거 맡으시지 말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상처만 입을 거고 결과 성공하기는 자기가 보기에는 그 피해자 단체를 도와줬던 변호사인데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친구한테 했던 얘기는 내가 여기서 실패냐 성공이냐라고 하는 것에 집착하기보다는 내가 실패하더라도 다음에 시작하는 사람들은 내 실패한 위에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니까 실패라고 하는 게 그닥 무의미한 것은 아니지 않겠냐라고 이제 스스로 다짐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힘든 과정이 있었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과정을 그냥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어갔고 그러다가 이제 새로운 대안들이 많이 이렇게 또 좀 제시가 됐고 그러면서 이제 막판에 좀 극적인 또 타협이 이루어졌고 중재까지 가능했었던 것 같고요. 컨퍼런스 그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업 내부에서 컨퍼런스의 동기가 있었던 것을 시작을 했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주장했던 것은 우선 위원회 구성부터 독립성을 가져야 되겠다 해서 위원회 구성도 회사가 전혀 관여하지 않은 채 삼성전자의 그 준법 감시 말씀하신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6명의 위원을 제가 선임을 했고 그렇게 해서 완전히 독립된 형태로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처음 그 시작했을 때 제 생각은 출발을 그렇게 했습니다. 삼성이 금기시하고 있는 단어가 뭐냐? 그걸 이제 3개를 찾았습니다.
노동하고 승계하고 시민사회 그 소통 문제하고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제안을 해보자라고 이제 내부에서 초기에 의논을 했고 그 결과를 좀 집중적으로 그 의제에 관해서 얘기를 했고 제안을 했고 이재용 당시 부회장이었죠. 그 수용을 했고 이제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됐었는데. 아 그때 수용한 결과물이 뭐였어요? 우리 좀 그래갖고 지금 노조 만들어져가지고 지금 파업한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아 그때 위원장님이 노조 만들어주라고 해서 지금 이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책임이 없이 않네 지금. 그건 저는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저는 아주 그냥 제3자처럼 말씀하실 일이 아니네요. 예. 그때 만들어진 노조가 지금 이번에 성과급 관련해서 네. 파업하는 겁니까? 저한테도 그런 책임이 있는 건가요? 아, 그래서 그랬었구나. 문호조 경영을 이제 단념하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세 승계 문제도 포기하는 선언을 이루어냈고 시민사회하고 이제 소통하고 하는 문제도 그 뒤에 활발하게 이루어졌고요. 예, 그렇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삼성노조 얘기를 너무 길게 끌고 갈 건 아니니까 어쨌든 이 그렇죠. 문제는 노사 자치로 해결하는 것이 맞으나 아직은 워낙 큰 이슈다 보니까 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공론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뭐 중재를 한번 해본다거나 이런 것들도 노사가 같이 동의해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인공지능 관련한 네. 그게 이제 그 노동과 관련한 좀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다고 곧 뭐 말씀하셨고 그것도 사실 이슈는 이슈죠. 예.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사라질 것 같으니 예. 그러면 이제 돈은 인공지능과 자본이 결합하면 돈은 버는데 근로자들은 뭘로 먹고 사냐 하는 이게 이제 새로운 시스템이 나오면 이거 법 체계 뭐 세금 체계 어떻게 바꿀 거냐 이게 다 이슈일 텐데. 네. 근데 지금까지도 미국도 뭐 브루킹스 연구소 같은 데서 답이 나오는 게 다 인공지능으로 번 돈에 대해서 과세를 해서 그 돈으로 근로자들한테 무슨 기본소득을 주든 소득을 주자는 개념인 것 같기는 하나 네. 그렇게 번 돈으로 지금 월급을 줄 돈이 나오냐는 거는 계산 안 해보고 그냥 막연하게 개념만 그렇게 잡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게 그 돈은 안 나올 것 같거든요. 당연히. 그러니까 월급 아끼려고 근로자를 이제 없애고 인공지능으로 써서 번 돈인데 그 번 돈으로 근로자 월급을 주라고 하면 그 줄 돈이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안 나오죠. 조금은 줄 수 있겠으나 그 어떻게 봐야 돼? 어떤 고민들이 좀 남아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AI가 이제 어떤 그 결과를까지 갈 것인지에 관해서는 정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뭐 예측이 굉장히 많이 갈리고 있는 것 같고 또 사실은 예측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사실은 불확실. 해서 알 수 없는 저희가 지금으로서는 뭐 그렇죠? 확정적으로 네, 이렇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아마 그래서 이제 이런 소득의 초과 소득의 뭐 분배 메커니즘 문제는 그 아마 이제 그 가장 좋은 결과로 이어졌을 때 그 AI가 정말 모든 그 영역에서 소득 창출에 기여를 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정말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을 맞이할 정도로 노동이 필요가 없고 결국은 모든 사람은 다 그냥 놀고 먹기만 하면 되는 정도의 상황을 가정해놓고 할 수 있는 얘기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기본 사회 문제나 기본소득 문제를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그런 이익이 극대화된 상황을 전제로 한 거 아닐까 싶기는 하는데 사실은 많은 수의 제가 듣기로는 그 전문가분들은 그런 상황이 오리라고 하는 쪽으로 더 많이 생각하고 있다는 저는 인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게 우리가 그 상황이 올 거다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를 굳이 저는 생각을 안 해요. 저는 그거보다 그 과정이 훨씬 더 힘들 것 같거든요. 그 가는 과정. 뭐 예를 들어서 로봇세를 매기면은 기업에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밀리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나라가 로봇을 막 도입해가지고 여기 로봇세 안 매겨 막 거기에 뭐 돈 그렇죠. 올려. 그렇죠. 그래서 얘네가 왕창해서 경쟁력을 엄청 가져. 그럼 여기는 로봇세 받는다 그러는데 로봇이 돈을 못 받아. 뭐 그런 일들이 그 과정에서 분명히 있을 거라.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랑 딥마인드 허사비스 CEO가 이 얘기를 나눴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기본 사회를 얘기했고 허사비스 대표는 공공 서비스 쪽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장 원칙으로 돌아가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켜줘라. 그래야 얘가 로봇이 돈을 버는 사회를 만들지 않겠냐. 대신 공공 서비스, 주택이나 교통이나 교육이나 이런 걸 강화해가지고 사용자들의 가처분 소득을 올려주는 방식, 비용을 줄어드는 방식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그냥 저 끝에다 놓고서 로봇세가 도입되면 모두가 해피할 거야. 이거 말고 그 과정들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가 우리한테 당면한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이게 노사경의 1번 안건이죠. 1번 뭐 순위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네, 네. 이제 저희가 그 지난 3월 19일 날 출범식하고 1차 본회의를 하면서 거기서 한 7가지 정도의 의제를 가지고 다루기로 했고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그 AI와 노동과 관련된 의제를 다루는 위원회가 별도로 또 구성이 돼서 거기서 어떤 의제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합의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논의할 예정입니다. 너무 좀 이른 거 아닌가요? 지금 이게 무슨 문제를 불러일으킬지에 대해서 아직 감도 안 잡힌 상태에서 모여서 무슨 말씀을 하실지가 오히려 걱정인데요. 그래서 뭐 이제 위원회에서 아마 그런 부분도 전문가들까지 포함해서 공익위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판단을 할 건데요. 지금 당장은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아주 당면한 단기 과제가 있고 또 중기 아주 오래 멀리까지 봐야 될 장기 과제도 있을성 싶기는 한데 어쨌든 지금 제가 읽은 책 중에 제일 인상적인 게 그 무스타파 술레이만이라고 더 커밍 웨이브라고 하는 책을 쓴 분이 있는데 거기 프롤로그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AI와 관련해서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근데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분명히 AI 시대가 생태계를 바꿔서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관해서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프롤로그 글을 AI가 썼습니다. 썼다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AI가 이렇게 AI 시대가 도래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올 거다라고 하는 얘기도 거기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뭐 여러 가지 예상 가능한 경우를 다 대비해서 논의는 하고 또 지금 당면하게 그 피지컬 AI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번에 그 현대차에서 아틀라스 얘기가 또 이슈화되고 해서 당장에 이제 일자리 대체 문제라든지 일자리 축소 문제 같은 것들이 제조업 분야에서는 또 뭐 관심사이고요. 그래서 노동계에서도 사실은 그런 문제에 관해서는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먼저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지금 당면한 또 논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AI와 노동위원회가 꾸려지면 거기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의제들 전반을 다룰지 아니면 지금 뭐 단기 내지는 중기적인 과제까지만 다룰지 그것은 이제 위원회 내부에서 결정해서 논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 내부에서 결정하는 거는 원래 절차상으로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네. 저는 위원장님의 생각이 궁금해요. 물론 위원장님 생각하신다고 그대로 다 끌고 갈 수는 없는 거긴 하지만 위원장님은 지금 AI의 일자리 대체 문제를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제 생각을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더 부적절할 것 같고요. 사실은 저희 경사노위는 의제가 정해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의제별로 따로 회의체가 구성이 되고 그 위원회를 끌고 가는 위원장이며 위원들이 따로 이제 만들어져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위원장의 어떤 의견이 개입될 틈 자체가 없고요. 그러니까 개입 안 될 거니까 위원장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인터뷰에서 경사노위가 뭐 하는 그 조직인지 아는 건 안 궁금하니까 이미 알고 있으니까 다른 거는 경사노위가 이런 일정인지도 안 궁금하고 이런 주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도 예상한 바거든요. 그러니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해서 그러면 말씀을 드린다면요. AI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 저는 크게 이제 지금 당장 조금 우리가 착수해야 될
방향이랄까요? 그것은 아무래도 일자리 대체나 일자리 소멸을 피해갈 수는 없는 것 같고요. AI 기술 도입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런 상황이 초래되는 것에서 이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해 나갈 것이냐의 문제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관리 방안은 사실은 그런 이제 일자리가 대체되는 분들, 뭐 어떤 분들은 그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서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건 전체적인 관점에서 그런 거고요. 그 문제를 겪는 개개인의 노동자 입장에서는 그건 굉장히 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고용 불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사회보장 시스템을 새롭게 설계해야 된다. 그건 굉장히 시급한 문제일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AI 시대가 도입이 되면 어느 누구든 전 세대 어떤 연령대를 불문하고 AI 기술을 익히는 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사회에 적응해 나가려면. 그래서 AI를 학습할 수 있는 그런 평생 교육 훈련 인프라를 갖추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말 시급하게 좀 논의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제도 중에 사회 인프라나 교육 인프라 중에 부족한 게 있습니까? AI 자체를 이렇게 평생 학습하는 정도의 아직 인프라는 갖추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은 지금 대학이 사실은 이제 그 취약 인구가 줄어들면서 뭐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소멸될 거다라고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 대학을 그냥 그대로 소멸하는 과정을 겪게 하기보다는 그런저런 교육을 좀 평생 교육을, 그리고 사실은 지금 교육 제도하고 연계해서 본다면 교육의 문제는 이제 대학이나 어떤 그런 과정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교육은 평생 교육이 그냥 교육의 어떤 본래적인 모습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그런 대학이 새로운 교육 수요를 감당해 나가는, 그래서 평생 교육을 좀 맡아서 하게 되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조금 좀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려고 이제 질문을 던지면,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왜 인프라가 부족합니까라는 질문을 던진 이유가 네. 공짜 유튜브에는 인공지능과 관련한 대학 교수님들보다 훨씬 설명 잘하는 다양한 강사들이 본인이 다 만드는 강의가 그대로 있고, 노트북 컴퓨터 뭐 어디 가면 도서관 가면 공짜로 빌려줄 수 있는 노트북 컴퓨터가 이미 다 있고 집에도 하나씩은 다 있는 환경에서 네. 그건 본인의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모든 인프라가 이미 갖춰져 있는데, 이제 본인이 하냐 마냐만 결정되면 이미도 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대학에 굳이 그게 있어야 되고 그게 없어서 아직 인프라가 없다고 하는 건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 안 돼서. 글쎄요, 저도 뭐 사실은 그렇습니까? 아주 세밀하게 생각은 해보지 않았지만요. 네. 막연하게 드는 생각은 사실은 지금 이제 물론 이런 아까 말씀하신 그런 형태의 교육 제공이 뭐 거의 무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은 그게 AI 기술의 전부를 다 전담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은 조금 듭니다. 그게 사실은 피지컬 AI 쪽만 생각하더라도 그런 수요를 갖고 있는 분들은 아주 범용적이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제가 듣기로는 중소기업에 이제 AI 기술을 도입하고 싶어도 그런 AI 기술을 다룰 수 있는 인력이 사실은 또 중소기업은 부족하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그래서 그런 새로운 AI 기술 역량을 가질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체계적인 그런 형태의 교육 인프라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이건 이제 AI 기술이 계속 이렇게 발전해 가고 도입이 많이 확산되면서 새로운 직업 전환 네 문제도 이제 겪게 될 건데, 그때마다 이 사람들이 새로운 직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필요한 교육, 이런 것들은
체계적인 인프라를 통해서 제공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저는 위원장 말씀에 일부 좀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굉장히 시급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AI가 도입돼서 일자리가 없어진다라는 얘기를 꺼내는 사람은 그래도 좀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현대차 노조 같은 경우는 아틀라스의 입사를 반대합니다. 라는 메시지라도 내고 거기에 신문에 뭐 기사도 나오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주변에서 만나는 뭐 대표적으로 번역가들은 누구한테 항의할 때도 없어요. 그냥 일감이 없어졌어요. 조용히 연락이 잘 안 오지. 네, 일감이 없어졌을 뿐이고 그래서 그분들도 아이고 그래 AI 시대 오니까 뭐 아무리 봐도 내가 제일 먼저 없어질 것 같아 그러면서 지게차 그 시험 보러 다닌다는 분도 만나봤고 아니 심지어는 요즘 그런데요. 식당에서 내일부터는 안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아주머니한테. 근데 알겠는데 왜요? 그랬더니 AI가 너무 확산이 됐어. 그게 무슨 상관이? 아니 그냥 그래서. 아니 근데 실제로 정말 그 보이지 않는 곳 디자이너들 야. 같은 경우도 그냥 사라지는데 사회에서 약한 사람들이 먼저 사라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사라지는 사람들은 말도 없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정부가 현황 파악도 제대로 못 하고 있지 않을까? 왜냐면 이 현상 자체를 우리가 보질 못하니까. 그래서 좀 파악하기도 쉽지도 않을 않죠. 거고. 예. 그 이제 인공지능 때문에 사라진 건지 인공지능 때문에 사라진 것 때문에 사라진 건지 그것도 그 2차 파급은 알지도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공지능 때문에 사라진 일자리인지 아닌지조차도 사실은 파악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중장기 문제가 아니라 경산호위에서 빨리 이 네. 부분에 대한 연구를 그래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걸 짚어주신 것 같고요. 그게 사실은 이제 이런 AI 기술 도입이 초래할 수 있는 현상 중에 고용의 불안정 문제와 더불어서 이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기술이 이제 고도화되면 사실은 나쁜 일자리 쪽에 더 큰 타격을 제일 먼저 더 큰 타격을 주지 않겠나 하는 우려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쪽은 결국은 그럼 너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은 방법이 아닐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그 사회 안전망, 사회 보장 시스템이 지금과는 다른 베이스에서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지금의 고용 부여는 사실은 고용을 기반으로 한 사회 보장 제도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고용되지 않은 형태의 노동 제공자들이 많이 생기고 AI가 벌써 플랫폼 노동이니 뭐 이런 형태로 발전해 나가면서 그런 디지털 기술 때문에 생기는 노동의 양극화 현상도 사실은 저희가 들여다봐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뭐 새롭게 보호 범위를 만들어서 법적으로 보호를 하는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사회보장 시스템은 또 고용 기반이 아닌 다른 데 베이스를 두고 접근해야 되는 새로운 사회보장 시스템도 고민해봐야 되겠다.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이제 실업이 이루어졌을 때 실업급여 형태로 지급하는 게 지금 고용보험의 제일 주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실업 형태가 아닌 프리랜서라든지 플랫폼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다 개인이 하는 형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소득을 기반으로 한 그 사회보험 이런 형태의 소득이 줄어들면 자동으로 좀 보충을 해주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은 이제 조금 더 나아가면 그게 이제 기본소득이나 아니면 기본사회 정도로 또 더 발전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그 중간에 우선 사회보장 시스템 자체도 새로운 설계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도 경사노위에서 무슨 리서치 같은 걸 해서 입법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까? 저희는 이제 그 다양한 문제 대응 방안을 좀 이제 모으고요. 거기서 나온 의견들이 노사정 간에 합의가 되면 정부에 제안하기도 하고 또는 입법 과정을 거치도록 또 국회에 요구하기도 하고 이제 그럴 말씀하신 그 이슈는 노사정 간에서 충돌하지도 않을 이슈인 것 같아서요. 아예.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제 그 사회적 대화의 기본적인 패러다임 문제로 다시 이제
원래 그러니까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이렇게 흐트러지는 사회 질서에선 누가 노이고 누가 사인지조차도 그렇죠. 헷갈려지는 상황인 맞습니다. 것 같은데요. 예. 예. 그래서 그 사회적 대화의 기본적인 방향을 종래는 주로 이렇게 권리를 갖고 다투는 형태의 사회적 대화를 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대화라기보다는 사실은 싸우는 형국 비슷한 느낌도 있었거든요. 결국은 권익 배분, 그러니까 주어진 파일을 나눠 먹기 하자는 예. 식의 대화여서 그게 좀 어떤 파트너십에 기반된 대화라기보다는 서로 이렇게 다투는 식의, 그래서 잘 타협이나 양보가 안 이루어지면 결렬되기 십상이고, 또는 타협이 되더라도 굉장히 추상적인 수준에서 뭐가 합의가 되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앞으로 저희 새로운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 패러다임은 그런 방식보다는 앞으로 우리한테 닥쳐올 노동의 미래 과제가 무엇인지를 좀 먼저 들여다보고, 그 과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 어떠한 책무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권리 찾기, 권리 확보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될 거냐, 노는 노대로, 사는 사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그런 것들 한번 같이 고민해보자라고 하는 쪽으로 그러겠네요. 사회적 대화의 패러다임을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래 과제면서 동시에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인구 구조 변화, 저출생, 또 초고령화에 따라서 생길 수 있는 일자리 생태계 변화,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앞으로 우리가 지금 당면한 과제로 해결해야 될 시급한 과제일 수도 있고요. 정년 연장 등과 관련한 정년 연장은 사실은 이제 저희 지금 논의 의제에서는 좀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국회에서 여당 중심의 TF 입법 과정을 이제 진행 중이라서, 사실은 일자리 생태계 문제로 저희가 다루려고 하는 것은 키워드로 얘기하면 이제 크게 세 가지인데요. 일자리 충돌 문제, 일자리 단절 문제, 일자리 격차 문제, 이렇게 저희는 구분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의미냐면 사실은 이제 고령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서 고령의 취업도 늘어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년이 몇 세냐의 문제를 떠나서 정년 이후에 은퇴한 사람들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적인 고용 유인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숙련도를 기업도 포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취업 연령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고령자들의 일자리 수가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청년 일자리가 이제 진입 장벽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당장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고령 세대하고 청년 세대하고의 일자리를 둘러싼 갈등,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그 문제를 풀기 위한 상생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라고 하는 과제가 우선 떠오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이게 이제 청년의 신규 일자리 진입이 늦어지면 어쨌든 고령 인구는 언제가 됐든 이제 은퇴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숙련된 이 노동이 승계되지 못하는 문제가 일 배울 생깁니다. 나이에 일을 못 배우는 문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단절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숙련의 승계를 어떻게 그러면 도모해 갈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 이게 당장 또 제기될 수 있는 문제이고요. 아까 뭐 AI하고 관련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생산제 가능 인구, 노동력의 수급 불균형이 생기면서 사실은 이제 일자리는 대기업이나 안정된 일자리, 좋은 일자리로 청년들이 쏠리게 되고, 그러면 이제 나쁜 일자리하고 격차가 점점 더 심해질 수 있는, 그래서 일자리의 어떤 격차를 좀 해소해야 되는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 가지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저희가 일자리 이 생태계를 새롭게 이게 좀 짜야 되지 않느냐, 방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이제 이건 국민 전체 세대에 또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판단을 해서 공론화
절차를 접목을 해서 같이 국민들하고 함께 의견을 모으려고 합니다. 아이디어 좀 내주세요. 예. 그래서 시민들이 참여해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한 아이디어도 공모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문제의식도 같이 공유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사실은 2017년에 원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을 또 맡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운명이란 있군요. 그냥 어디 싸움 나면 가시는 것 같아요. 있어 이거. 예. 그래서 그때 원전 건설과 원전 반대가 국론이 완전히 반반으로 나눠져 네. 있었던 상태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그때 원전 공론화를 한 3개월 남짓 기간에 거쳐서 아주 집중적으로 했었는데 그 당시 저는 굉장히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 시민들이 우리가 시민 사회가 이만큼 성숙했나 싶을 정도로요. 그러니까 그 당시 한 500명 가까운 시민 참여단들을 충의를 골고루 했습니다. 뭐 전 세대에 걸쳐서 또 성별, 지역, 그다음에 이제 직업, 소득 규모까지 충의를 다 구분을 해가지고 일종의 이제 시민 대표 할 수 있는 임시 시민 의회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해도 될 만한 그런 분들을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필요한 이 원전과 관련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공부를 시키는 학습 자료를 만들어서 드렸고 그걸 이제 충분히 학습한 이후에 마지막에 2박 3일간 합숙을 같이 하면서 이제 종합 토론도 하고 10명씩 나눠서 하는 조별 토론도 하고 했는데 이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참여하는지요. 옆에서 보면 굉장히 놀랄 정도로 열심히 하고 결국은 그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으로 이제 보류 의견 없이 최종적인 의견 선택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공론화 과정에서 제일 중요했던 것은 이 사람들이 우리 시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을 충분히 갖췄느냐. 또 두 번째는 그냥 일반 여론조사하고 달리 이건 이제 충분한 정보와 지식을 이렇게 학습시켜서 하는 수기 과정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고 그런 두 가지 조건을 전제로 해서 이제 시민들한테 의견을 최종적으로 모았는데 그 당시에 그 전에 여론조사를 해보면 찬성 40, 반대 40, 유보 20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마지막에 공론조사 결과를 거쳐서 나오니까 딱 19%로 건설 계속해야 된다는 의견으로 모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 가장 걱정했던 것은 오차 범위 안에서 의견이 갈리면 그 유보 22, 10, 이렇게 나눠지면 권고할 수 있는 안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수십억 예산 들여서 이 위원회가 한 게 뭐냐라고 하는 학습과 비난을 토론의 결과 의미 있는 의견 변화가 있더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당시에 그렇게 의견이 확실하게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갈린 것도 놀라웠지만 그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 열정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대단했고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합리적인 결론을 결국 시민들한테 맡겼는데 만들어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일자리 그 인구 위기하고 관련된 일자리 문제는 사실 그 당시에 이렇게 이거냐 아니냐라고 하는 찬반을 묻는 공론조사 방식하고는 또 다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주관식 이제 정답 도출을 맞습니다. 해야 되니까 이번 문제는 이것은 여러 가지 이제 대응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설계해 보자는 건데 사실은 그 이런 형태의 저희가 이제 원전 공론화 작업 이후에 사실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굉장히 많은 공론화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처럼 지금 이렇게 어떤 과제 설계형 공론화 작업도 해본 전문가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의외로 굉장히 획기적인 아이디어들이 있을 많이 수 있겠죠. 나온답니다. 위원장님 개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혼자 고민해 보신 적은 없으세요? 내가 한번 나보고 답을 내려라고 하면 나는 이런 아이디어 정도가 좀 생각되는데 뭐 이런 어떤 주제에 대해서요? 방금 이 주제죠. 예를 들면
그 노동의 분절 뭐 내지는 네. 단절 뭐 충돌, 단절,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 격차.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은 문제는 굉장히 다 알죠. 큰 예. 광범위한 의제고 또 새 주제별로 또 성격도 조금 다를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걸 조금 구분해서 하려고 하고 그 하나하나 충돌 문제는 충돌 문제대로 좀 분과나 이런 형태로 나누어서 다루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아직 제가 뭐 구체적인 안까지 생각을 하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조금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선 충돌의 문제는 충분히 우리가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길도 있겠다. 그러니까 벌써 이제 그 선진국에서 그런 비슷한 경험을 가진 나라에서는 고령 인구, 그러니까 숙련된 사람들이 하는 일자리하고 그다음에 신규 진입하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이렇게 좀 재배치하는 형태로 접근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고령의 이제 그 분들한테는 일종의 이제 멘토링 역할을 주는 형태로 그다음에 이제 임금이나 이런 것들은 또 별도로 그 직무가 바뀌니까 새롭게 조정을 하고 이런 형태의 접근을 하고 있는 사례도 있고 해서 그런 것도 참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예전에 시니어 한 사람이 하던 일을 시니어와 주니어가 같이 하되 예. 시니어는 멘토링, 예. 주니어는 실제 업무 예. 그런 식으로 맞습니다. 하게. 예. 그런데 말씀 들어보니까 경사노위의 역할이라는 게 약간 좀 바뀐 것 같은 느낌이 그러네요.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전에 경사노위라 그러면은 이제 그 제일 쌈 잘하는 사람들 양쪽 대표 붙어가지고 경영자 대표, 사용자, 그 노동자 대표 붙어가지고 정부가 심판 같이 보면서 둘이 싸워서 결과 현안을 가지고 싸우는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 이게 진짜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경사노위가 위원장님 오시기 전에 거의 한 1년 동안 안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면 안 했겠어요. 알겠어, 그렇지.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일종의 그 싱크탱크 같은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어떤 안건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라 일종의 뭐 이렇게 스터디를 하는 그런 모임으로 좀 바뀐 것 같아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저희는 그걸 사회적 대화 2.0이라고 사실은 조금 명명까지 했는데요. 종전의 1.0 시대하고는 좀 다른 패러다임으로 가자라고 하는 생각에서 지금 그런 구상들을 하고 있고 근데, 과제도 그런 관점에서 좀 위원장님 선정될 수 그게 있습니다. 현안의 뜨거운 과제를 외면한 거는 아닙니까? 예를 들면 최근에도 그 핫 이슈는 있잖아요. 편의점에서 이번에 화물 화물연대. 화물연대 예. 화물연대 그 파업. 이슈도 양쪽 주장이 다 일리는 있어 보이고 네. 제가 보기엔 네. 저는 오히려 이 이슈가 더 핫하다고 보는 게 이게 사용자성이 되게 애매해요. 그러니까 노사의 문제를 넘어선단 말이에요. 누가 노동자고 누가 사용자인지를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이 좀 더 사회적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 그러니까 이슈가 진짜 복잡한 게 이거는 이번 정부가 이 문제에 불을 붙인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노란봉투법 있었잖아요. 네. 안 그래도 지금 그 화물 쪽은 사용자성이 애매해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프리랜서들이 다 짐을 나르니까 그렇죠. 예. 거기는 이제 개인 사업자니까. 개인 사업자로 근데 거기에 노동자성을 주장을 하고 있었고, 근데 안 그래도 노동자성이 애매한 상황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서 노동계 전체가 지금 사용자성에 대해서 지금 논의가 촉발이 되면서 이게 둘이 만나면서 진짜 완전히 폭발해버린 일이거든요. 노란봉투법이 그거랑은 어떻게 연결됩니까? 그러니까 노란봉투법에서도 사용자성에 대해서 그럼 내 회사 직원이 아니더라도 뭐 저기 협력업체 직원이라 하고 하더라도 이게 사용자성이 인정이 되면은 교섭을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게 또 이런 같이 묶이면서 이렇게 팍 터진 경향이 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위원장님은 어떻게 이걸 바라보고 계신지가 좀 궁금하기는 해요. 지금 사실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 CU 사태 관련된 문제는 사실은 이제 노동부에서 지금 뭐 교섭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관장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라서 현안은 노동부가 처리하는 건 알겠는데 네. 오히려 백그라운드에서 일종의 싱크탱크가 됐던 이걸 좀 더 넓은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좀 궁금하다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문제는 이제 CU 사태를 떠나서 조금 더 이렇게 원론적인 생각이나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포인트에서 말씀 주신다면 예.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데이비드 웨일이라고요. 오바마 행정부에서 이제 노동 자문을 했던 분이 쓴 균열 일터라고 하는 책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책에서 사실은 그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른바 아웃소싱이라고 하는 형태를 아웃소싱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피셔링이라고 해서 이제 균열이라고 그 양반은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이런 외주나 아웃소싱이라고 하는 형태로 기업이 이제 그 자꾸 중요한 핵심 분야는 본사에 그대로 두고 나머지 이제 좀 비핵심 분야를 외부에 주는 형태로 예. 가다 보니 그게 결국은 요약하면 여전히 통제는 하되 책임은 면하려고 하는 구조로 가게 됐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자꾸 그런 형태로 진행이 돼 온 게 이런 원청에서 비롯된 자꾸 이렇게 하청 재하청 문제 뭐 노동부 장관이 표현했던 대로 뭐 다단계 구조 이런 형태로 발전하게 된 원인이 됐는데 그것은 이제 기업의 어떤 경영 기법이라고 하는 형태로 시작하기는 했지만 그러다 보니 사실은 통제와 책임이 분리됐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지금 이렇게 생기고 있는 거다라고 그렇게 진단을 하고 그분이 이렇게 제시한 해법은 사실은 통제와 책임을 일치시키는 쪽으로 다시 이렇게 환원하거나 하는 방식을 이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건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닐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노란봉투법도 사실은 그런 문제에 대한 어찌 보면 통제와 책임이 구분되어 있는 상태에서 뭔가 생길 수 있는 불합리를 풀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 중에 하나일 것 같고 최근에 이제 포스코에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포스코에서 하청 근로자들이 불법 파견 판결 승소가 여러 이어지면서 이제 예. 전원 다 정규직으로 하기로 하는 그런 형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시 이렇게 원청이 하청 구조를 포기하고 다시 들어오는 하나의 흐름으로 또 이어질 수 있지도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런 맥락에서 보면 그것도 좀 그런 원하청 구분에 따른 여러 가지 책임과 통제의 분리 문제를 풀어가는 하나의 본보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견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이 시우 사태에서도 그런 문제의 근본에서 보면 이런 이 다단계 구조, 물류에서의 다단계 구조, 그런 그 다단계 구조는 사실은 건설에서도 굉장히 그렇죠. 그래서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규제를 하고 접근을 할 것이냐. 그럼 다단계 구조가 근본적으로 불법으로 만들어서 규제를 할 것이냐의 문제부터 사실은 부분적으로 그런 것도 시도는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좀 종합적인 어떤 검토 같은 것이 있어야 되고 그것도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회적 대화의 어떤 의제로 한번 전체적으로 다뤄볼 소지는 충분히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다뤄야 될 주제가 너무 많아요. 많습니다. 얼마 전에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 정규직이 똑같은 조건이면은 비정규직이 직업의 안정성이 떨어지니까 보수를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언급을 좀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도 결국은 근데 사실 우리나라 노동 구조가 위원장님도 현실적으로 아시겠지만 노동의 진입 장벽이 정규직이 높아서 거기에 들어간 분들은 이제 일종의 계급처럼 돼 있으니까 정규직은 일자리 안정성과 급여를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문제 같은 경우도 되게 예민하고 조심스러우신데 네.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아직은 저희 그 사회적 대화하고 연계해서 얘기가 되고 있지 않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지금 저희가 노동과 관련해서 부딪히고 있는 위기는 사실은 두 가지 크게 구분하면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전환 위기고 또 하나는 이제 일종의 축적된 위기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환 위기는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복합대전환이라고 해서 뭐 아까 제가 의제화시켰던 AI 또는 인구 또 녹색 전환 뭐 이런 또 통상질서 재편에 따른 산업 전환 뭐 이런 의제들이 이제 전환 의제고 그것도
그런 위기 상황이 하나씩 온 것도 아니고 이제 한꺼번에 동시에 왔다고 해서 복합적 대전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위기 상황에서 노동의 문제는 반드시 결부될 수밖에 없어서 노동 과제도 풀어가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기존에 축적된 위기는 사실은 저는 양극화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양극화라고 하는 현상을 이제 쭉 그 전에 거슬러서 올라가게 되면 어쨌든 고도 성장이 필요했고 개발에 따른 아주 정말 초고속 성장의 과정에서 대기업 위주로 이렇게 성장을 견인해 왔던 과정, 그것도 아주 굉장히 짧은 기간에, 그러다 보니 사실은 어찌 보면 그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 또 여러 가지 또 그 이 지역 간의 불균형, 뭐 이런 것들이 쌓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걸 피해갈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사실은 지금은 그런 문제를 얘기하면 그걸 분배적 관점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건, 제 생각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자꾸 그런 이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은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성장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그런 양극화 해소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양극화가 초래될 수 있는 어떤 사회 불안정성, 이런 것들을 해소해 가면서 그래야만 성장도 더 견인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들을 많이들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양극화 문제를 종합적으로 한번 다루어서 전체적으로 노사정이 사회적인 대타협을 이루어가는 것이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저희 출범식에서 주문했던 함의도 거기 있다고 저는 유연 안정성. 맞습니다. 예. 유연 안정성만 하더라도 그건 이제 그 덴마크 모델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유럽에는 이런 사회적 대화의 역사가 길고, 그런 유연 안정성 모델 이외에도 뭐 예를 들면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폴더 모델이라고 해서, 그 폴더가 이제 저 간척지의 의미, 그러니까 네덜란드는 이제 그 개간하고 하는데 서로 힘을 합쳐야만 됐기 때문에 이름을 이제 폴더 모델이라고 붙이고, 또 스페인이나 스웨덴이나 하는 다른 형태의 여러 가지 사회적 대타협 모델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잘 알려진 게 그 플렉시큐리티 유연 안정성 모델이기는 한데, 어쨌든 그 전체적으로 보면 노사가 이런 위기 상황에서 또는 이렇게 우리가 풀어야 될 노동의 과제들을 풀어 나가는 데 있어서 큰 틀에서 대타협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필요한 사회적 대화의 제일 큰 궁극적 과제 아닌가 싶고, 그런 문제들을 좀 그 유연 안정성 모델에 빗대서 주문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위원장님 얘기 듣다가 문득 들었던 생각이, 대타협, 사회적 대타협 같은 거는 예를 들어서 뭐 스웨덴 모델이다 막 그러면은 정말 노사가 모여서 진짜 국가적인 차원에서 빅딜을 하는 거잖아요. 네. 이걸 내놓고 내가 이거 내놓을 테니까 해보자. 네. 우리 사회의 문제가 정말 이런 빅딜의 형태로 풀려가는 게 바람직한 건지, 아니면은 부족한 부분을 하나하나 채워가면서 가는 게 좋을지,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두 가지가 다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그런 큰 프레임에서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세부적인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도 훨씬 동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슈가 됐던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는 비정규직은 돈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요 이슈는 사실은 똑같이 타이어 끼우는데 대기업 정규직은 500만 원 받고 비정규직은 왜 300만 원 받냐. 비정규직이 더 불안하면서 똑같이 타이어 끼우니까 비정규직이 더 받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논리는, 사실은 대기업 정규직이 250만 원 받으면 해결되는 문제 아닙니까? 네. 그렇잖아요. 시장 가격이 300만 원인데, 왜냐하면 300만 원 줄게 타이어 끼울래라고 하면 300만 원 받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300만 원인 건데, 그거는 불안한 비정규직의 가격이고,
그 대신 1년 내내 안정적으로 고용하겠습니다. 그 대신 200만 510만 원에 하시겠습니까라고 하면 저요 하는 분들이 시장 가격은 계실 거 아니겠어요. 그럼 250만 원이면 되는 건데 이제 대기업은 노조가 있고 뭐 중간에 그런 걸 안 했으니까 지금 500만 원, 600만 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비정규직을 더 줘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대기업이 500만 원인데 그럼 비정규직은 600만 원이어야 되는구나 해서 600만 원을 맞춰서 해결될 게 아니라 비정규직이 더 줘받아야 되는 건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맞으나 그걸 하려면 600만 원 받는 대기업이 250만 원으로 시장 가격으로 내려와야 되는 문제인데 이거는 무슨 노사정이 대타협할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근로기준법에서 그 고용과 해고의 문제를 그냥 결단으로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니까 이거는 그냥 힘의 문제고 해결의 문제고 이거야말로 머리를 맞대서 해결할 문제는 인거가 아닐까요? 이거를 뭐 다르게 고민할 문제인가 싶은 생각은 드네요. 그러니까 이걸 뭘 양쪽으로 같이 하고 할 문제인가? 양극화를 풀어내기 위한 뭐 방법의 문제일 것 같은데요. 그럼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방책이 있을 것 같고 그 중에 이제 하나로 예시가 된 거라서 그 자체로 또 그거 하나만 놓고 볼 건지 아니면 뭐 또 전체적인 것을 한번 다 망라적으로 볼 것인지는 또 좀 새로운 그 논쟁이 필요한 부분일 것 같아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꺼내기는 좀 저도 좀 부족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양극화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큰 줄기는 밑바닥을 이렇게 좀 올리는 문제, 그다음에 이제 그 둘 사이의 어떤 격차를 줄이는 문제, 그다음에 이제 이동 사다리를 좀 만드는 문제, 이게 크게 세 갈래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사실은 동시에 뭔가 이렇게 방안이 강구되고 가야지 그 중에 뭐 어느 하나를 갖고 양극화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는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밑바닥 끌어올리기 문제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회 안전망을 좀 촘촘히 더 구축을 해서 끌어올려서 최소한의 이렇게 위험 요인은 줄이고, 그다음에 격차 문제는 사실 이제 그래서 그 격차 줄이기 문제를 가지고 이제 그런 그 수당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격차 줄이기 방안에도 굉장히 많은 그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그냥 사실은 양극화 문제에서 조금 더 이렇게 종합적으로 모아가지고 할 필요는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한 주제를 갖고 얘기하기보다는. 알겠습니다. 사실 그 노동 문제가 너무나 범위가 넓고 주제도 많아가지고 오늘 시간으로 다 될 것 같지는 않고 좀 더 이제 경사노위가 이제 출범을 했으니까 좀 아젠다별로 좀 어느 정도 논의가 좀 진척이 되면은 그때 위원장님 모시고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 싶어서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경사노위에게 어떤 걸 기대하면 좋을지 그거 한번 말씀 좀 국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앞으로 이렇게 운영될 거고 이런 아이디어 좀 주세요 하는 게 있으시면. 예, 제가 하여간 제일 국민들한테 바라고 싶은 것은 이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에 대한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참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선 사실은 경사노위 하면 모르는 분들이 더 많고요. 노사정위원회 하면 조금 알아듣는데 그래서 그것은 이제 경사노위가 사실은 그동안 역할이 뭔가 국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것들이 적기도 하고 또 실망도 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경사노위가 뭔가 성과를 많이 내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기는 해야 될 텐데 저는 이제 공론화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접목해서 하는 이유도 이런 문제에 관해서 사실은 국민들이 같이 참여하고 문제를 같이 풀어가는 방식으로 해야 노사정 3자를 모두 다 또 설득할 수 있고 사회적 수용성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국민들이 앞으로 저희가 경사노위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저희도 많이 알려야 되겠지만 많이 관심과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고, 한 가지 긍정적인 것은 근래에 그 경사노위 그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요. 네, 유튜브 채널. 예, 그게 사실은 좀 상당수 많이 그 구독자 수가 늘었습니다. 뭐 늘어봤자 저 아주 많은 숫자는 아니고 한 7,000명 정도 남짓한 숫자의 구독자를 갖고 있어서 뭐 저 3프로 TV 앞에서는 뭐 공자 앞에서 뭐 문자 저희도 쓰는 것도 안 7,000명 되지만 때가 생각해 보니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근데 그나마 근래 굉장히 많이 들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 고무적으로 보고는 있는데 저희 유튜브 채널에도 좀 구독과 알림도 많이 설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받은 미션이 있으셨군요. 그것도 그렇게 하시고 실제로 거기서 논의가 필요하시거나 하면 저희가 그 논의의 장은 열어 드릴 테니까 네. 이거를 많은 국민들이 보고 댓글을 통해서도 의견도 하시고 해야 되잖아요. 아니 그게 3프로 TV면 어떻고 5프로 TV면 어때요? 그래서 거기서 얻어진 것이 많은 분들이 또 보시고 참여하시면 되니까 3프로 TV도 또 나가시고 또 어디죠 뭐 교육방송에도 또 나가시고 KBS에도 또 나가시고 다양하게 거기에 있는 멤버들이 나가셔서 여기저기의 국민들을 만나시는 게 경사노위 유튜브 채널로 오세요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좋은 제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언제든지 문을 열어 놓을 테니 언제든지 오세요. 예, 기억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 신과 함께하는 신가대화 시간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김지영 위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제 새롭게 출범하는 노동위원회인 것만큼 뭔가 진짜 이전과 다른 논의 방식으로 해서 정말 풀기 어려운 문제만 풀어 오셨던 진짜 개인적으로 너무 불쌍하시다. 그리고 결국 저는 위원장님이 풀어내실 거라고 믿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